자, 홍정환의 인생 빅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짜나키아의 강국론, 지난 시간에는 저자와 책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먼저 좀 짚었죠. 오늘부터 인도의 리더십 고전, 강국론을 본격적으로 다룰 텐데 이 책의 원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르샤샤스트라. 맞죠, 이거? 네, 아르샤 사스트라. 아르샤 사스트라. 네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르샤 혹은 아르타라는 말은 힘, 뭐 경제, 풍요로움, 부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의 뜻은 영어에 비슷한 발음이 있습니다. 아르샤와 earth, 땅, 지구 이런 네. 뜻이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풍요로움, 부라는 것이 땅으로부터 나왔잖아요. 네. 농업을 통해서. 원래는 지구, 땅 혹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영토를 의미하는 말에서 경제, 풍요로움, 또 힘 이런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샤스트라는 학문, 지식, 지혜. 뭐 이런 뜻입니다. 아르샤 사스트라. 네, 그렇죠. 이렇게 읽어야 되는군요. 네네. 그래서 굳이 현대의 학문 분과로 분류하자면 뭐 경제학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네. 단순히 우리는 지금 경제학이라고 하면 돈에 관련된 것들만 생각이 쉽잖아요. 근데 동양 전통에서 경제란 말은 원래 경세재민이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경세재민은 세상 일을 잘 다스려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한다. 뭐 이런 일인 거죠. 경국제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경제라는 것이 한편으로 우리가 돈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국가 경영 전반, 특별히 국가 경영의 목적은 도탄에 빠진 보통 사람들, 백성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이죠. 풍요로움에 대한 학문, 경제학 혹은 힘에 대한 학문인 동시에 일종의 국가를 경영하는 국가 경영론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럼 강한 나라를 만드는 비결, 강국론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자인 카우틸랴 혹은 짜나키아가 이 책의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국론은 내가 살고 있는 천하와 또 다른 천하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지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또 다른 천하? 예, 내가 살고 있는 천하, 즉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있죠. 네. 이 나라를 유지하는 지침인 동시에 이 나라와는 또 다른 나라, 즉 다른 나라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즉 영토를 늘려서 획득하고 그리고 영토를 늘리기만 했지만 제대로 통합을 못 시키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 전 이 방송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아테네가 제국주의를 추구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아테네가 군사적인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복속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좀 더 큰 차원의 정치적인 혹은 문화적인 정신적인 통합을 이루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제국이 되지는 못했었다. 실패한 제국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카우틸랴가 이야기하는 강국론, 이 강국론의 지침은 다른 천하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지침이 이 강국론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걸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 네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짜나키아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이게요. 여태까지 우리가 읽었던 책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똑같이 또 되풀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바르게 훈육된 군주가 정직하고 능력 있는 관료를 발탁하고, 결국 군주가 중요하군요. 네. 이 군주가 정직하고 능력 있는 관료들을 발탁하고 잘 정비된 법과 제도로 민생을 돌보며 치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가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해야 된다. 이런 논리. 정관정요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대든 현대든 물론 이 권력의 핵심 추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바르게 훈육된 군주. 훈육이라는 말이 우리 현대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좀 포갑적으로 좀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훈련된 군주. 훈련된 네. 군주. 즉 올바르게 준비된 군주. 군주가 되는 것은 갑작스럽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특히나 한국에서 정치에 대한 혐오가 심하기 때문에 네.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좀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혐오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통합시키고 그리고 이 이견을 좁히고 또 생길 수 있는 갈등들을 힘에 의한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의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일종의 예술적인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되지 않죠.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죠. 오랫동안 플라톤도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굉장히 상세하고 체계적인 수십 년에 걸친 커리큘럼을 말한 바가 있었는데요. 올바르게 훈육된 군주라고 하면 군주로서 그런 사람들 사이의 이견을 잘 해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나름의 방안들을 가지고 있고 등등 준비하고 훈련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네. 이러한 경로에 들어서서 꾸준히 훈련받기보다는 각자 자기의 다른 분야,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스타가 되면 저 사람을 한번 이 썩어빠진 정치계를 일신할 수 있는 새로운 물로 한번 끌어들여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환영받는 직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한때는 기업가가 환영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가 정치인이 된다라면 저 사람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고민들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간과했던 것이 있죠. 기업의 최대 목적이 뭡니까? 돈이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죠. 즉 국가를 거대한 이익 집단으로 혹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오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때문에 기업가 출신이 정치인이 된다 혹은 국가의 리더가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한편 이 나라에 다 자기가 국가를 자기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으니 안 되겠어. 정말 법과 원칙에 근거한 평생 법조인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나쁜 놈들 때려잡던 사람이라면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종류의 지도자를 그런 류의 지도자를 선호하는 입장이 진보든 보수든 양측에 또 다 있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역시 또한 위협이 따르죠. 무엇인가를 잡아들이고 수사하고 여기서는 일단 이것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악은 척결하고 잡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 시민과 시민 사이의 갈등, 국가 안의 지역과 지역 사이 혹은 계층과 계층 사이의 갈등은 선과 악, 흑과 백이 명백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이러한 회색 지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타협하고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고 그 대화를 위해서는 자주 만나봐야 돼요. 근데 범죄자를 수사할 때는 자주 만나면 유착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나쁜 사람을 잡는 법 집행자 혹은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좋아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자주 만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 영역에서 국가 경영이나 이런 데서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지. 나와 입장이 다른 집단의 우두머리를 자주 만나봐야 되는 거죠.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내가 이거 하나 양보할 테니 당신도 이거 하나 양보해서 우리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도 결과를 만들어 봅시다라고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질들이 다른 영역에서 잘 발휘되지 않던 사람들, 즉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라면 올바르게 훈육되지 않은 군주가 올바르게 훈육되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지도자가 국가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반대가 될 수 있는 거죠. 능력 있는 관료를 발탁하고 여기서 실패할 수 있죠. 능력 있는 관료를 발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관정료에서도 혹은 그리스 고전에서도 똑같이 배웠죠. 리더가 귀를 열어야 입을 틀어막지 않아야 능력 있는 관료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죠. 근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인재풀이 없습니다. 인재풀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 쓰고 그조차도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뭐 비근한 예를 우리가 상상으로 하나 들어보자면 자기가 바로 아래에서 넘버 2로 썼던 사람이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나 그만하겠다. 사의를 표시를 했어요. 사의를 표시했는데 그래 그럼 당신 그만하시오라고 하고는 뭐 몇 달이 되도록 뭐 1년 가까이 그 사람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그만둔 줄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국가의 넘버 2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올바르게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가 있을 경우에 관료를 제대로 발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기 풀 안에서만 하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발탁할 사람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것들도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죠. 올바른 제도를 잘 정비된 제도로 뭐 민생을 돌보고 치안 유지 이런 건 되지 않죠. 그럼 남은 것은 무엇인가? 잘하는 걸 하는 겁니다. 야, 이제부터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나쁜 놈들 다 때려잡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민사회에서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에서 회색지대, 법과 원칙으로 규명할 수 없는 회색지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무엇을 들이밀어서 때려잡겠습니까? 무엇을 들이밀어서 기준을 잡겠습니까? 법이겠죠. 법으로도 잘 안 되는 회색지대에 그때 이념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이건 이념. 종교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때 법을 뛰어넘는. 내가 보니 불순분자들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내가 딱 보면 알아. 오랜 나의 수사관의 어떤 그 훈련된 마인드가 그걸 알 수 있게 해줘. 그래서 법으로 규명할 수 없는 회색지대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서 자신과 이념적 색채가 좀 다르다라고 판단되면 그 사람들을 때려잡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그건 법치라고도 부를 수가 없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짜나키아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올바르게 훈육된 군주. 그래서 그 군주가 이러한 절차에 거쳐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며 국가의 부를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이 강국론에서 짜나키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작가님, 영토 확장이라는 게 이 결국은 침략 아닌가 다소 거북하게 들릴 수 있겠는데요. 누군가의 희생과 피해를 전제로 한 강국론, 이게 맞나 싶거든요. 책에서는 어떤 얘기가 또 나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더 이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100년도 되지 않은 짧은 과거에 오랜 수탈, 오랜 침략, 다른 나라가 영토 확장의 먹이로 우리나라를 노리고 차지하고 우리가 피해자가 됐었던 직접적인 있죠. 경험이 있는 거죠. 네. 우리 아나운서님이나 저는 그것을 몸으로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집단 무의식을, 집단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걸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여전히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되게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고대의 책이다. 고대의 책. 예, 전에 한참 전에 있었던 책이죠. 그렇죠. 현대의 윤리적인 감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두 가지 길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외교와 적극적 외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제가 이 책에서 이 책의 핵심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천하와 또 다른 천하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지침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두 개의 문장이 겹쳐져 있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천하를 잘 유지하는 지침이다. 그리고 이 천하와 또 다른 천하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지침이다. 즉 군주에게는 항상 두 가지 길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영토에 만족해서 이 안에서 어떻게 잘 유지하고 부를 창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영역을 넘어갈 것인가라고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영토 확장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을 영토의 확장, 침략을 통한 영토의 확장이 아닌 개인의 차원이든 조직의 차원이든 성장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장. 네, 성장이라고 했을 때 모든 생명체는 성장을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도태.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도태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는 도태이기도 하고, 생명체 개인으로는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기도 하지요. 네. 인간의 신체적 성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신체적인 성장은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보통 한 20대 초반? 그렇죠. 예, 20대 초중반까지는 네, 쭉 신체의 성장이 이루어지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신체의 성장이, 자연적인 성장이 이제 꺾이는 거죠. 그때부터는 쭉 하락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성장하지 않는가라고 하면 신체적인 성장이 멈춘 시점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 여기서는 성숙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죠. 배움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인격의 도야를 통해서 인간이 성숙해 갈 수 있죠. 근데 이게 딱 멈춰지는 순간 그 인간은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성장이 10대, 20대 때 쫙 자라고 있을 때는 누가 봐도 사람들이 알아요. 생명력이 넘치죠. 그리고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딱 멈춘 시점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겠지만 네. 그보다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 자신의 옛 세계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정신적인 영토가 날로 넓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네. 저분들은 나이가 들었지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구나,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감탄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네.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이 국가의 정치적인 전략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침략 전쟁의 희생자가 주로 되었었던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 뭐 국가 경영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지는 않잖아요. 영토 획득이 아니라 혹은 그 국가의 확장이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 혹은 내가 함께 있는 공동체나 조직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 책이 우리에게 굉장히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 역시 강대국 틈 바구니에서 오랜 세월 시달려왔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강국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랄까, 어떤 통찰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이상적인 국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국가. 예, 국가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일단은 네. 군주.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영토. 또 요새가 된 도시, 소도시가 또 위치하고 있는 곳에 잘 구성되어 있는 성체. 그리고 국가의 부. 재화이죠. 그리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군사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방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 그 우방국 혹은 적대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군주가 훌륭한 품성을 가지고 국가 구성 요소, 앞에 말씀드린 이 구성 요소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훌륭한 정책을 잘 이행하는 통치자가 인접한 곳에 있으면 그 나라가 A급 적대국인 거예요. 왜냐하면 적이 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적대국 중에서 이 국가 구성 요소 중에 하나나 두 개만이라도 한두 개만이라도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으면 거기는 아주 좋은 취약한 적대국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웃 국가에게 위험한 적대국인가 혹은 만만하고 취약한 적대국인가를 볼 때 이 요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군주. 잘 훈련되어 있는 좋은 군주가, 좋은 리더십이 우리 국가 혹은 우리 조직을 움직이고 있는가, 이 조향타를 잡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한두 개만 심각한 상태라고 해도 이 문제가 있는 국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심각한 위기에 있는 거 아닌가? 일본에서 벌써 넘어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더 유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들이 어떤 상태인가? 저는 여기서 두 손 들었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 위기. 자, 그다음에 영토, 국가의 영토. 그리고 여기 붙여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성체가 잘 되어 있는가?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지금 국경을 육상으로 맞대고 있는 나라는 사실 분단되어 있는 북한밖에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바다를 중심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바다를 놓고 보면 영토를 맞대고 있는 나라가 여럿 있죠.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고 또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국토 수호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진 않지만 작은 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런 섬에 대한 우리의 수호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지켜지고 있는가 같은 것들을 보면 이 성체가 잘 만들어져 있는가 볼 수 있겠죠.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가 그러한가 생각해 볼 만하죠. 그 다음에 국가의 부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가의 경제적인 상황이 위기 상황인가 그렇지 않은가, 또 군사력, 또 우방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중에서 한두 개만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도 취약한 적대국이 된다라고 이 저자 짜나키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기서 몇 개 정도 괜찮을까요? 아니 몇 개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요. 네. 저도 좀 표시해봤는데. 네네네. 2개는 넘지 않나. 2개는 넘지 않는가. 네. 뭐 여러 항목이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네. 이 짜나키아가 자국과 주변 나라들을 일종의 수레바퀴처럼 여러 개의 층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적대국이라고 했을 때 적대국의 기본은 이 짜나키아가 생각하는 적대국의 제일 기본 요소는 그겁니다. 우리와 영토를 조금이라도 맞대고 있으면 일단 적대국이다. 근데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영토가 딱 맞대고 국경선이 딱 그어져 있는 나라들은 다 적대국인데 그 중에 앞에 얘기했던 요소들이 다 잘 갖춰져 있으면 정말 위협적인 적대국인 반면에 한두 개라도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으면 취약한 적대국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국경을 딱 전방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면 주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가의 적과 영토를 맞대고 있으면서 우리와는 영토를 맞대고 있지 않은 나라를 우방국의 후보자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짜나키아가 좀 복잡한 도표 같은 것들을 그립니다. 그래서 자국을 중심으로 해서 적대국과 그리고 적대국 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국 뭐 등등 이렇게 쭉 이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맺으면서 이것을 일종의 수레바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짜나키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세력 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군주는 세력 궤도를 수레바퀴로 간주하면서 스스로가 수레를 움직이는 바퀴의 축이 되어야 한다. 우방국은 수레바퀴의 살로 삼아 적을 분리하고 우방국인 바깥 바퀴 외륜과 함께 적을 압박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 여기서 딱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군주는 자기 나라가 이 세력 궤도 안에서 원래 이 책의 그 원어 버전에서는 이것을 만다라라고 합니다. 만다라 그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둥근 그 그림. 이 만다라의 중심, 수레바퀴의 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혹은 우리 조직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움직여 나가고 풀어날 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배려하고 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국가의 문제에서 혹은 조직의 문제에서 중심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단 나를 축으로 놓고 주변 관계를 파악하고 움직여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국민적으로 좀 감정이 좋지 않은 뭐 일본과 뭐 이렇게 관계가 있을 때도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수레바퀴의 축으로 삼고 이들과의 관계를 풀어가고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압박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무작정 일본의 마음을 이해합시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평가하고 우리가 취약한 적대국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잘 훈련되어 있는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정직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 등등의 국가의 중요한 요소들,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성체 등등 우리의 축을 단단하게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힘 혹은 외부의 힘을 빌리려고 하면 축이 없으면 우리가 축의 자리를 뺏겨버리고 외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짜나키아는 아주 이 지당하고도 그리고 명료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축, 그 축이 군주여야 되고 그 군주에서도 고위공직자, 뭐 영토, 성체, 군사력 이런 것들이 요소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로 이어가 볼까요? 원래는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쭉 풀어내려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좀 두껍고 또 생소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이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오늘 그 외교에 관련된 부분들과 이런 것들 좀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람들이 싸움 구경을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네. 불구경, 싸움 구경. 불구경, 싸움 구경. 불이 나서 구경하러 왔는데 우리 집이 타고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 네. 전쟁에 관련된 부분들,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전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외교였고 다음 시간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한의 인생 비책 홍정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